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과 나누는 이야기 대화의 희열.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 지은이는 백종원, 조수미, 배철수 등, 발행은 포르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KBS 대화의 희열이라는 방송을 보셨나요? 유열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로서 대한민국 각 분야의 명사가 출연하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는 유익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책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유, 조수미, 지코, 이정은, 백종원, 김수, 배철수, 이수정, 박항서, 리아킴, 유시민까지 이들과 나눈 대화를 엮은 책입니다. 11명의 명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저마다의 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가치를 말하고, 누군가는 인생관을 전하고, 누군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야든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본 이들의 이야기는 그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이 흘린 땀과 인내만으로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기꺼이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때로는 함께 때로는 혼자 살아갑니다. 이 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에너지를 전하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11명의 명사 중 오늘은 요리 연구가이자 외식 경영 전문가이신 백종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출연자들의 인세는 아동학대 피해 예방 기금으로 기부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려 노력하세요. 신뢰를 얻는 방법. 제가 골목 식당에서 제발 식당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모르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아는 분야는 끝까지 파고들 수 있지만 모르면 힘들게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요. 바야흐로 백종원의 시대다. 전 국민이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파를 송송 썰어 넣고 파기름을 내게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집밥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번화하는 거리 곳곳의 간판에도 가성비가 인증된 음식점이라는 듯 백종원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도 한때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백종원이 성공한 사업가로서 골목 식당의 초보 사장님들에게 안타까운 조언을 건네는 멘토를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다른 관찰력과 실행력을 가진 소년.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워낙 유명한 레시피가 많아 백종원을 요리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요리사가 아니라 외식 경영 전문가, 요리 연구가라고 소개한다. 식당을 잘되게 만드는 그의 비즈니스 감각은 어릴 때부터 발휘됐다. 9살 첫 장래의 희망은 다름 아닌 버섯 농사꾼이었다. 특별히 버섯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막연히 장사의 원리를 이해한 덕분이었다. 우연히 버섯 농장에 방문했는데 손이 많이 가는 할아버지의 과수원 농사와 달리 버섯 농사는 별다른 투자나 노동 없이 버섯이 쉽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다. 사장님 말로도 나무 갖다 놓고 물만 뿌리면 버섯이 난다고 했다. 저거다. 어린 마음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고 인건비를 적게 들여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이 초등학생의 머리에서 착착 이뤄진 것이다. 증조 할아버지가 만석군이라
지방치고는 집안 형편이 여유로웠는데도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부모님께 용돈도 받았지만 그 돈과 직접 버는 돈은 어디까지나 별개였다. 11살 때는 돈 버는 방법을 궁리해 직접 실행에 옮겼다. 소풍 시즌이 되면 여러 학교가 같은 날 소풍 장소에 모였다. 캔이 아닌 병에 담긴 음료수를 마시던 때라 점심을 먹고 나면 콜라, 사이다, 우유, 공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어린 백종원은 보물찾기 시간을 포기하고 니어커를 공수해 주변의 모든 공병을 쓸어 모았다. 수거한 공병이 니어커 6대 분량에 달할 정도였다. 그걸 고물상에 가져가 팔았더니 꽤 큰 돈이 수중에 들어왔다. 번 돈은 방위성금으로 기부했지만 처음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좋은 일에 의미 있게 쓴 것에 대한 기쁨을 느꼈다. 내가 생각하고 실행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배우다. 백종원이 사업에 대한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했던 저 아르바이트에서였다. 입시를 향해 달려가던 고등학생이 가장 여유가 생기는 시기, 그때 친구 형의 중고차 판매를 도와주기로 했다. 손님을 유도해서 딜러에게 연결해주면 한 명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간단한 일이었다. 이틀 정도 하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았다. 그런데 손님을 연결해줘도 딜러가 판매로 연결하지 못해 너무 답답했다. 딜러를 만나러 가는 몇 분 사이에도 손님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막상 딜러는 이를 알지 못해 자꾸 손님을 놓쳤다. 형, 이거 내가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차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재빨리 공부해 외운 뒤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손님이 원하는 게 가성비인지 가격인지 기능인지 유형을 파악하고 원하는 차를 연결해줬다. 그렇게 첫날 40분 만에 한 대를 팔고 2주 동안 총 6대를 팔았다. 중고차 판매가 천직인가 싶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며칠 뒤 차를 샀던 손님이 다시 왔는데 백종원을 보자마자 대뜸 따귀를 날리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판매한 중고차가 허위 매물이었다. 미터기를 조작해 사고가 났던 차인데 사무실에서 말한 대로만 믿고 판매했더니 손님에게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해버린 셈이었다. 스스로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결국 차 판매 업체에서 고객에게 모두 환불 처리해줬고 백종원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무언가를 판매할 때는 본인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파악해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와의 신뢰와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그때 처음으로 일종의 장사 철학이 생겼다. 어떤 구조와 패턴으로 일이 흘러가는지, 어떤 요소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소비자에게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배운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도 음식 관련 일을 할 줄은 전혀 몰랐다. 음식과 처음으로 접점이 생긴 것은 20살, 호프집 아르바이트에서였다. 치킨을 파는 호프집이었다. 80년대 초중반만 해도 지금처럼 치킨 배달 문화가 없었다. 주로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안주로 먹고 가는 시기다 보니 주변에 아파트 단지는 많은데 치킨집이 전혀 없었다. 백종원의 계산으로는 분명 닭이 잘 팔릴 것 같았다. 가만히 있자니 아까워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할머니 사장님을 설득해 손으로 쓴 치킨 배달 전단지를 만들었다. 치킨을 주문하면 콜라를 드립니다 라고 콜라 서비스를 명시한 전단지였다.
지금이야 기본적으로 콜라를 서비스로 주지만 그때만 해도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아파트에 슬쩍 들어가 집집마다 우편함을 전단지에 꽂고 돌아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오자마자 전화기에 불이 난 듯 주문이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엄청난 반응이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마치 사고라도 친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렸다. 별 생각 없이 전단지만 돌렸지 준비한 게 없어 당장은 배달 장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전략에 소비자의 반응이 확실히 돌아온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프집 안주 메뉴에 불과했던 치킨이 주력 상품이 되었다. 치킨을 튀기기 위한 튀김기가 1대에서 5대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가게 사장님인 할머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가게를 팔아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가게 매출을 쑥쑥 올리던 알바생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던 찰나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 가게 내가 할래? 하지만 돈 없는 대학생이 가게 인수를 할 수 있을 리는 없었기에 사업자는 사장님으로 유지한 채 경영권만 넘겨받는 형태로 얼떨결에 내 장사를 처음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훨씬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벌어서 좋다기보다는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가게 운영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내가 기획해 차곡차곡 이루면서 가게가 성장하자 성취감이 생겼다. 조금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만 보고 부모 잘 만나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백종원은 집안의 금전적 도움 없이 차근차근 성장한 자수성가형이다. 물론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도 부정할 순 없다. 부모님이 음식에 관심이 많아 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가족 외식을 하면 맛있는 집을 찾아 식당을 7, 8번씩 옮겨 다닐 정도로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자는 게 아버지의 신조였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백종원도 어릴 때부터 요리 연구를 즐겼다. 어릴 때 햄버거를 한 번에 10개씩 사다 놓고 얼려 먹곤 했는데 누나들은 통째로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데 반해 백종원은 햄버거를 분리해 버터를 바르거나 생채소를 넣어 최대한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고안했다. 백종원이 본격적으로 요리에 손을 댄 건 바로 군대여서였다. 군 복무 시절 백종원의 보직은 간부식당 관리 장교로 원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보직이었다. 간부끼리 일정 금액을 내서 별도로 운영하는 간부 전용 식사 공간이 있었는데 원래는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이 맡아서 운영했다. 그런데 당시 새로운 장군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분이었다. 식사가 너무 맛이 없다고 불만이 나오던 와중에 제가 음식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고 반쯤 장난삼아 참견했다가 정말로 보직을 받고 간부식당 관리를 맡게 됐다. 막상 취사병을 통솔하고 메뉴를 개편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장교라고는 해도 백종원은 음식 관련 경력이 없는 초보였고 취사병들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식당 보조로라도 일해본 기술이 있으니 그 앞에서 어설프게 아는 척했다간 오히려 무시당할 판이었다. 일단 보름 동안 지켜만 볼 테니 원래 하던 대로 해봐라 하고 큰 소리를 친 다음 작전을 짰다. 보름 동안 퇴근할 때마다 간부 숙소에 물을 한 자루 가지고 들어가 물을 자르기 시작했다. 떡을 싸는 한속봉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루에 4-5시간씩 물을 자로 잰 듯 고르게 자르는 연습을 엄청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보름 뒤 이제부터 식단을 짜자. 내일 점심은 무생채로 하자. 무생채는 채칼 대신 칼질로 하는 거다 하고 취사병들 앞에서 칼로 무자르는 실력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채칼도 아니고 칼질로는 못해요, 부관님. 상관이 요리에 대해 뭣도 모르면서 지시를 한다고 투덜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그가 칼을 들었다. 그간 연습한 게 있으니 당연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능숙한 칼질을 선보였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는가. 기선제압을 한 후에는 일사천리였다. 틈틈이 각종 메뉴를 치밀하게 공부해 지식을 방출하면서 주방을 진두지휘했다. 그렇게 1년쯤 공부하고 주변 음식점 사장님들께 조언도 얻고 곁눈질로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 실력도 늘었다. 큰 수학은 간보식당을 단체 식당을 운영하듯 관리하면서 실제 식당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저절로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에도 흐름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배추가 어떤 날은 2,000원이었다가 비가 오면 200원대로 떨어지고 감자도 박스당 2만 원이었다가 어떨 땐 9,000원으로 떨어졌다.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휙휙 달라지는 걸 보고 저렴할 때 대량 구매의 재료를 운영하니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트럭 단위로 구매해도 군대니까 감당이 된다. 좀 더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장군님께 개인 뚝배기를 제안해 원래는 사발에 퍼주던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서 내놓기 시작했다. 인기 없던 찌개 메뉴가 단번에 최고 인기 메뉴로 급상승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나갈까를 매번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군 생활 마지막 1년 동안은 외박이나 휴가도 안 나가고 식당을 운영하는 데 몰두했다. 군인이라면 보통 말년에 휴가를 많이 나가 부대에 없기 마련인데 백종원은 저녁 신고 전날까지 부대 행사의 뷔표를 차렸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백종원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 셈이지만 당시엔 이걸 배워서 식당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열의에 불탔다. 음식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로 칭찬을 받으니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난 것이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좋아하는 일을 사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큰 사업, 거대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막연한 포부만 있었다. 잘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의 차이. 지금이야 장사 시작 전 아이템 경쟁력을 강조하지만 청년 시절의 백종원은 막연하게 큰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나마도 집에서는 교육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바라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긴 했는데 적성과 상관없이 진학했더니 대학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해 결국 사업 쪽으로 진로를 틀었다.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사업을 하려면 건설이나 무역 관련의 큰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인테리어 회사였다. 친구가 인테리어 회사를 해보라고 추천해서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 한 통이 안 왔다. 당연한 결과였다. 아무런 홍보도 노력도 안 하고선 사무실만 차리며 알아서 의뢰가 들어오리라고 태평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전에 치킨 배달 전단지를 돌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물을 썰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력이 없는 모습이었다. 좋아하는 일에는 푹 빠져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성과도 냈는데 모르는 분야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골목 식당을 하면서 식당 운영에 대해 모르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어도 내가 좋아하고 알고 있는 분야라면 끝까지 파고들 수 있지만 모른다면 힘들게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도통 손님도 없고 전화도 안 오니 무료했다. 근처에 아는 사람이라곤 사무실을 중개해준 부동산 사장님밖에 없었다. 그러다 하루는 가게 매물 상담을 하는 사장님에게 별 생각 없이 인사치레 삼아 한마디를 건넸다. 요즘 식당 자리 괜찮은 거 없어요? 이미 벌린 인테리어 사업도 안 풀리는 판에 식당까지 하겠다는 포부가 있었을 리 없었다. 말 그대로 그냥 던져본 빈말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식당 하게 하고 대묻더니 좋은 자리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며 앞장섰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농담이었다고 할 수도 없어 별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일단 가게를 보러 가면서 어떻게 상황을 물을 것인지 생각했다. 가서 슬쩍 둘러본 다음에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는 핑계를 대며 터무니없이 권리금을 낮춰 불렀다. 당연히 계약 성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웬걸. 다음 날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맞춰주기로 했으니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그쯤 되니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 그렇게 계약한 백종원의 첫 식당이 바로 논현동 쌈밥집이었다. 당시엔 쌈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생각지도 못한 식당 계약에 본인도 잘 먹지도 않는 쌈밥을 팔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쌈밥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단 주방장을 구해야 하니 인력시장에서 부산 아주머니를 구했다. 군대 식당 지휘만 해본 식당에서 일해본 적 없는 초심자 백종원은 호랑이 같은 인상의 부산 아줌마에게 일단 기가 눌렸다. 하지만 막상 고등어 조림에 푸성기쌈, 막장으로 구성된 쌈밥 메뉴를 먹어보니 영 입맛에 차지 않았다. 백종원은 슬쩍 눈치를 보고 건의를 했다. 제가 시골에서 쌈 싸 먹을 때는 된장에 호박, 양파, 고기도 넣어 볶아서 먹었는데 막장 말고 그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베테랑 주방장에게 단번에 거절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기존 막장과 백종원표 쌈장을 동시에 내어 손님들 반응을 보자고 주장했다. 결과는 백종원의 승리였다. 그렇게 막장 메뉴를 교체하고 나니 재미가 붙었다. 내가 생각한 메뉴에 손님들이 반응한다는 희열감도 있었지만 이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매출도 함께 올랐다. 여기 쌈장이 맛있더라 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면 온몸에 전율까지 흘렀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전략은 바로 삼겹살의 원가 절감이었다. 근처에 이미 유명한 삼겹살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과 경쟁하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하던 중 고기를 가게에서 직접 썰어주면 손님들에게 조금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시장에서 원육을 사서 냉동실에 얼린 뒤 고기 써는 기계를 샀는데 막상 써보니 고기가 얇게 돌돌 말린 채로 썰려 나왔다. 알고 보니 얇은 햄 슬라이스를 써는 기계로 잘못 구입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고기를 일일이 펴서 내어주다가 손이 많이 가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패 삼겹살의 탄생이었다. 처음에 돌돌 말린 삼겹살을 내어줬더니 어떤 손님이 이게 뭐야? 삼겹살이 대패밥처럼 둘둘 말려서는?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항의하는 걸 듣고 이름을 지었어요. 대패 삼겹살이라고. 얇은 대패 삼겹살을 찍어 먹을 소스도 고민이었다.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도 삼겹살을 찍어 먹으면 그 위에 기름이 뜨는 게 문제였다. 이는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도 고민했더니 꿈에도 삼겹살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삼겹살을 소스에 담가서 양념을 입힌 뒤 구워 먹고 있었다. 별꿈을 다 꿨네 하고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또 말이 되는 것도 같았다. 새벽에 가게에서 실제로 해보니 소스 위에는 기름이 뜨지 않았고 찍어서 먹는 것과 맛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야심찬 신메뉴를 준비했는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대패 삼겹살이 손님들에겐 낯선 메뉴라 팔리지 않는 것이다. 맛은 똑같아도 보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다. 그래서 메뉴에 대패 삼겹살을 드시면 밥을 볶아드립니다 라고 써붙였다. 철판에 고기와 파무침 등을 넣어 볶는 마무리 볶음밥을 마다할 한국인이 있을까? 그런데 막상 팔아보니 일반 삼겹살을 먹다가 볶음밥을 먹기 위해 마지막 1인분만 대패 삼겹살을 시키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패 삼겹살이 아닌 볶음밥이 메인이 되는 주객 전도의 상황이 벌어지자 규칙을 바꿨다. 처음부터 대패 삼겹살을 드시면 밥을 볶아드립니다.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어찌 보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가게 운영 방법을 터득한 셈이다. 이후 1993년 운 좋게도 독특한 삼겹살이라며 신문사에서 취재도 나오고 점점 유명세를 타 손님이 늘었다. 이렇듯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음식 연구와 개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요식업의 길로 입문했다. 힘든 순간 오뚜기처럼 일어나다. 식당 일은 재미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꿈꾸던 모습은 정장을 차려입고 뒷짐지며 돌아다니는 건축회사 사장님인데 하루 대부분을 식당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들에게 말로는 친절하게 맛있게 드십시오 하면서 응대했지만 때때로 자존심이 상했다. 지금도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점주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내 마음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해야 한다. 내가 겪었거든요. 나중에 결국 어떤 곳으로든 화풀이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꼭 억지로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한동안은 꿈꾸던 CEO의 모습과 쌈밥집에서 손님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 사이에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인생이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모든 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쌈밥집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던 인테리어 회사에 기회가 왔다. 지인이 목조주택 건축자재 수입하는 일을 추천했는데 이거다 싶었다. 여태껏 하고 싶은 건축 일을 시작했다. 운 좋게도 당시 우리나라의 목조주택 붐이 일면서 자재 수입뿐만 아니라 건설까지 하는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그럴듯하게 양복을 빼입고 다니면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수입자재로 집을 지어줄 때 평당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자재 환율이 2배로 뛰었다. 이미 기존 환율 기준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자재비를 2배로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계약한 건을 전부 취소할 수도 없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들도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지었고 결국 남은 건 인건비나 기타 자재에 지불해야 하는 빚뿐이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다 오시라고 했어요. 쌈밥집 2층에 다 같이 모여서 내가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요. 지금 방법이 없고 이 식당 하나 남았는데 이걸 정리하고 나눠 가져도 부족하니까 만약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식당으로 어떻게든 일어나겠다.
어떻게든 일어날 자신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호소하자 기다려 주겠다고 수긍했다. 그때 이미 빚은 10억이 넘어가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현장을 여유있게 돌며 사장님 대접을 받다가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고개를 조아렸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추락의 순간이었다. 심지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모든 게 와장창 무너졌으니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무기력함과 좌절이 백종원을 더 크게 뒤덮었다. 너무나 인생에서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머리를 식힐 겸 잠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한 번도 안 가본 홍콩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식의 천국 홍콩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홍콩에 갔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겨왔다. 이쪽을 보니 기름진 차슈가 걸려 있고 또 저쪽에선 뽀얀 딤섬에서 김이 솔솔 나고 있었다. 어느새 넋을 놓고 걷다가 일단 먹어야겠다 싶어 가게에 들어갔다. 이것저것 먹다 보니 배는 부르고 더 먹어봐야 할 음식이 천재에 널려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이 아이템으로 다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상황에서도 사업 아이템이 보이는 걸 보면 영락없는 사업가 체질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당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아파트 단지에 돌리고 다니고 경비 아저씨에게 잡혀서 망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쌈밥집을 거의 24시간 동안 운영했다. 여기에 포장마차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가 나빠졌으니 포장마차를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았다. 어려울 때 많이 찾는 포장마차의 낭만과 분위기는 유지하되 더 깔끔한 대형 실내 포장마차를 만들어보자 싶어 한심포차를 만들었다. 낮에는 쌈밥집에서 일하다가 밤에는 새벽까지 한심포차에서 일하며 고작해야 4시간쯤 자고 일어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했다. 그 생활을 2년쯤 하자 비로소 이자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그땐 그것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했다. 가게의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손님들에게 무리한 친절을 보여주기보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자고 생각하니 마음도 편해졌다. 창업하려면 안 되는 가게를 가봐야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 후 내 가게를 갖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외식업계는 과포화 상태라 할 만큼 창업 사례도 많지만 실패 사례도 많다. 그래서 백종원은 굴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식당을 열지 말라고 수차례 조언한다. 뻔한 이야기지만 식당 일은 그 일을 좋아하지 않거나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견디기 어렵다. 외식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창업 결정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백종원은 우선 창업 전에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조언한다. 첫째, 팔이 날리는 가게부터 답사해라. 둘째, 메뉴와 가격을 정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정해라. 셋째, 매출보다 재방문율을 주목하라. 사실 장사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도 장사를 할 거라면 일단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 또 음식 장사를 하려면 많이 먹으러 다녀야 해요. 잘 되는 가게가 아니라 안 되는 곳을 가봐야 하고요. 보통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나면 잘 되는 식당에 가서 보고 희망에 부풀어 오른다.
잘 되는 가게의 부족한 점만 체크하면서 나는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대비하는데 정작 내 가게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 반드시 안 되는 가게에 가서 이게 만약 내 가게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남는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또 상권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다 보면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깨진다. 심지어 음식도 맛있는데 대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일부는 장사를 포기할 수도 또 어떤 일부는 소중한 교습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백종원도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만큼 직접 메뉴 개발에 참여해 수많은 신메뉴를 먹어본다.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가격을 정할 때도 경연 심사위원처럼 한 입 먹어보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논의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맛을 본 다음 자, 이거 5,000원이면 사 먹을 사람, 6,000원이어도 사 먹을 사람 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만약 그 가격에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그 메뉴는 실패한 셈이다. 사람 입맛을 마루모루 그린다면 제 입맛은 그 중간에서 살짝 위였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만 맞추면 성공 확률이 컸죠. 그런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 입맛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입맛을 겨냥하는 거죠. 핵심 대상을 정하고 집중 공략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게를 오픈했다면 내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당장의 손님 수가 아니라 재방문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재방문율이 좋다면 지금 손님이 적더라도 꾸준히 반응을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 제가 빚지고 고생하면서 다 해본 실수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장사가 안 되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조급하게 시작하면 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 골목 식당에서 하는 조언은 머리가 아닌 다 경험에서 우러나와 하는 말이에요. 백종원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롭다. 경험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하고 기댈 데도 없으니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걸 알기에 백종원은 방송을 통해 안타까운 식당 사장님들에게 조언을 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음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마음도 컸다. 이 음식을 왜 이 가격에 파는지, 식당 운영이나 서비스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소비자들의 이해가 음식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좋은 식당을 만드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외식 업체들이 살아남고 건강한 외식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멘토 백종원은 때로는 쓴소리로 때로는 칭찬과 인정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백종원이 꿈꾸는 미래. 백종원이 앞으로 꿈꾸는 미래는 뭘까? 해외에 프랜차이즈를 내면서 한식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있다. 사실 한식은 해외 진출에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백종원은 그들을 한식에 매료시키려면 한식을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서 먹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때야말로 진짜 한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한식을 접하게 만들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현지의 식재료를 이용해야 해요. 대신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 전통의 레시피를 준수해야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한식의 무분별한 변형이에요. 배추를 절이고 젓갈을 넣어 만드는 우리나라 김치의 전통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으면 현지인들 사이에선 시큼한 배추에 식초 넣고 볶으면 김치 비슷한 맛이 나더라 하고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식 레시피를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 유튜버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을 즐기는 방법과 여러 식당, 음식을 소개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우리 전통 레시피를 친숙하게 알려준다면 차차 한식의 세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부터 한식의 세계화 방법에 관한 논의는 많았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스며들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백종원은 실제로 외국에서도 한식 레시피를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스스로 말한 그가 꿈꾸는 미래는 벌써 현실이 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백종원은 지금도 제일 설레는 순간이 뭘 팔까가 아니라 뭘 먹을까를 생각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끊임없이 음식 개발에 연구하고 도전하고 있다. 백종원, 유희열. 왜 어떤 일을 좋아하고 계속하게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웃긴 기억이 있어요. 유치원 때 학예회에서 제가 캐스터네츠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바이올린도 하고 멋있는데 나는 눈에도 안 띄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큰 북을 치는 아이가 갑자기 손을 다친 거예요. 선생님이 큰 북 칠 사람 하는데 제가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죠. 그렇게 학교회 때 큰 북을 막 치는데 저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명이 나서 엄청 열심히 쳤어요. 끝나고 나니까 다른 학부형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이 음악을 너무 잘해요 하고 한마디씩 해주시고 어머니도 저한테 너 음악에 재능 있나 보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난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하면서 저 스스로 음악을 잘하는 아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음악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다랗게 생긴 거예요. 그때 칭찬받은 기억이 저에게는 이 일을 하게 된 동력이 됐어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